자, 르네상스 시작하겠습니다. 르네상스는 크게 왜 이탈리아에서 먼저 시작되었는가? 그리고 이탈리아 르네상스의 특징과 이탈리아를 넘어서 알프스 산맥을 넘어선 독일, 프랑스, 이베리아 반도 그리고 영국으로 어떻게 확산되면서 변화하였는가? 그래서 알프스 이북 르네상스와 이탈리아 르네상스는 좀 다른 결이에요. 특히 시험에 이런 것들 알프스 이북 르네상스를 좀 주목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또 이제 이런 중국으로부터 전래된 과학기술이 얼마나 변화, 발전, 개량되어서 유럽의 역사에 영향을 주었는지를 중점적으로 살펴보도록 할 겁니다. 먼저 르네상스라는 이제 의미를 살펴보면 르네상스는 말 그대로 재생, 부활의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프랑스어인 이 단어는 르 다시 네상스 태어나다는 뜻으로 말 그대로 재생, 부활을 뜻해요. 뭐에 대한 재생이냐면 고대 그리스 로마 문화가 중세 기독교 사회를 지나오면서 쇠퇴하였다라고 판단을 하는 거죠. 그래서 옛날 그 인간 중심 문화로 돌아갈 것을 다시금 재생될 것을 부활할 것을 이제 희망하는 운동이다 할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이 고대 시대에는 우리가 그림을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여기 이제 폼페이에서 그려진 미의 여신,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미의 여신 3인방과 그 다음에 이거 로마죠, 그죠? 그 다음에 중간에는 이제 중세 시대에 그려진 미의 여신 3인방 그리고 마지막에 보티첼리 르네상스인이 근데 이제 르네상스 시대에 와서 그려진 미의 여신 3인방의 모습이 그려져 이제 그림이 있어요. 이 그림을 보면 로마 같은 경우에는 여인의 아름다운 이제 뭐 몸 이런 것들을 과감없이 그려냈죠, 그죠? 하지만 크리스트교 이제 세계관에 입각했던 중세 시대에는 이런 것들을 불경하다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특히 인간은 희노애락과 같은 감정 그리고 사랑이나 이런 이제 육신을 탐하는 것들을 부정적인 것으로 보았어요. 왜냐하면 이제 기독교적 세계관에 보면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원죄라는 게 있죠. 원죄라는 것은 이제 우리가 아담과 이브가 이제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나서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했죠. 에덴의 동산에서 살면서. 근데 그걸 먹었던 것, 그것을 원죄라고 하는데 아무래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에 박혀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돌아가셨다 하지만 그래도 이 원죄라는 것이 인간에게는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희노애락을 그대로 누려서는 안 된다라는 게 중세의 그리스도교적인 어떤 인간관, 세계관이었다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이제 중세를 지나오면서 말기에 보니까 교황권이 쇠퇴하고 경제는 성장하고 비잔틴 제국이나 이슬람 문화가 들어오고 막 그러면서 이 옛날 고대 그리스 로마와 같은 인간 중심의 문화로 돌아갈 것을 주장하는 게 바로 르네상스였다 할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인간에게 주목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걸 인간을 휴먼이라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사람에게 주목한다, 휴머니즘, 바로 인문주의를 기본으로 하고 있어요. 그럼 우리 인문주의자를 영어로 뭐라 하겠어요? 휴머니스트라고 하겠죠, 그죠? 그래서 이런 인문주의자들은 주로 그리스 로마 고전을 연구하고 정리하는 방식으로 처음에는 그들의 활동이 진행되게 돼요. 자, 그럼 이런 이 르네상스가 왜 하필 이탈리아에서 먼저 시작되었냐라는 것이죠. 일단 이탈리아는 로마 제국의 중심지로서 로마 제국의 유산이 많이 남아있었다라는 것. 그리고 우리가 로마가 서로마와 동로마로 나뉘어지고 동로마는 수도가 비잔티움을 중심으로 했죠, 그죠? 그래서 후대 학자들이 그를 비잔틴 제국이라고 불렀지만 실상은 이 비잔틴 제국은 동로마이죠, 그죠? 그러니까 이 비잔틴 제국이 결국에는 오스만 제국의 침입에 의해서 멸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제국 출신의 학자들이 다 어디로 가야 돼? 다시 돌아오는 것이죠. 어디로? 이탈리아로. 그치? 본국을 자신의 뿌리가 있던 그 로마, 이탈리아로 돌아오는 것이죠. 그 다음 세 번째는 이 이탈리아 북부의 자유도시들이 동방무역을 통해서 엄청난 번영을 누렸다는 거예요. 베네치아라든지 또는 뭐 피렌체라든지 밀라노라든지 그런 도시들이 있죠. 일찍부터 봉건제가 무너지고 자유로운 어떤 경제 상태, 거기다 돈을 엄청 많이 벌었어요. 이 동방무역을 중개하는 과정에서 유럽에게 비싼 값으로 동방무역을 팔았죠. 동방물산에. 그러다 보니까 이런 이제 번영한 돈을 가지고 예술품에 많이 이제 지원을 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최초의 인문주의자라고 하면 누굴 꼽냐면 바로 페트라르카입니다. 페트라르카는 이제 최초의 근대인, 현대인이라고도 평가를 받는데요. 원래는 볼로냐 대학, 이탈리아 볼로냐 대학에 법학을 전공하기 위해서 유학을 갔다가 거기에 남아있는 로마 저작들, 특히 키케로의 조작들을 보면서 엄청난 감흥을 느꼈다고 해요. 그러면서 이제 인간의 어떤 이제 이런 감정들, 그것을 솔직하게 드러내는 것, 그런 것들을 좋게 평가하기 시작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페트라르카가 살았던 시기가 페트라르카는 그래서 그 자신들이 지내왔던 그 크리스트교 세계관으로 점철됐던 그 시기 중세를 암흑기라고 표현하기도 한 사람이에요. 다크 에이지라는. 그래서 중세를 암흑기라고 이제 설정을 함으로써 중세가 어떻게 보면 역사의 단절과 같은 그런 느낌을 주기도 했지만 어쨌든 페트라르카가 적극적으로 인간 중심의 문화를 발굴하고 확대하려는 노력이 있었다라는 거. 그리고 그의 제자가 바로 보카치오입니다. 이 보카치오는 이 데카메론이라는 책을 썼는데요. 이 데카가 그리스어로는 10,
그리고 메로는 데이를 뜻해요. 날을 뜻해요. 10일 동안 남녀, 10명의 남녀가 흑사병을 피해서, 이때가 이제 페트라르카랑 보카치오가 살았던 시기가 우리가 배웠던 아비뇽 유수, 교황청을 로마에서 아비뇽으로 강제로 옮겨왔던 이 단어도 페트라르카가 얘기했던 말이라고 해요. 그래서 아비뇽 유수와 교회 대분열 시기를 겪었던 때죠. 이때는 100년 전쟁 중이었고, 이 100년 전쟁은 흑사병으로 인해서 엄청나게 전쟁이 장기화되고 그리고 이제 종료되는 과정을 겪게 된다라고도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복잡한 시기를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흑사병을 피해서 별장에서 10일간 남녀들이 서로 모여가지고 이야기를 나누었어. 그래서 하루에 한 사람씩 한 편씩 얘기를 하니까 10명이니까 하루에 10편, 10일이니까 100편의 이야기가 모인 거죠. 그죠? 그래서 이 데카메론은 근대 소설의 첫 효시다라고도 보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보카치오가 나는 아름다운 여인에게 관심을 끌려고 하는 나의 행동이 잘못된 것이라 보지 않는다 라고 하면서 솔직한 감정들을 여기서 드러내 보이고 있죠. 그리고 이런 분열된 이탈리아에 대해서 새로운 리더십을 제기한 사람이 바로 군주론을 쓴 마키아벨리입니다. 이 마키아벨리 우리 중요하게 봐야겠죠. 그죠? 교과서 131쪽에 2번에 보면은 마키아벨리 군주론의 발췌가 나와 있어요. 오늘날 신의 믿음과 의리 같은 것은 안중에도 없고 계략으로 사람을 어지럽히는 군주가 더 큰 일을 성취한다, 더 인정을 받는다는 사실은 우리가 또한 잘 알고 있다. 특히 결과적으로 이런 군주들은 신의 행동에 바탕을 두고 있는 군주를 압도했다라고 평가를 하죠. 그죠? 그래서 군주는 어쨌든 전쟁에서 이기고 나라를 유지하는 것이 제일이다. 그렇게 하면 그의 수단은 누구에게나 훌륭한 것으로 칭송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예를 들어보면은 선생님이 여러분 맨날 때리는 거예요. 맨날 욕하는 거예요. 맨날 촌지받고 맨날 수금하고 여러분을 맨날 이제 괴롭히는 그런 담임 선생님인데, 그래도 선생님이 여러분을 좋은 대학교에 싹 다 보냈다고 하면 나는 좋은 선생님이다 라고 마키아벨리는 얘기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어때요? 선생님 말에 동의하나요? 그래서 마키아벨리는 그 정도로 이렇게 군주의 자질 중에 이 사자와 같은 용맹함과 여우와 같은 교활함이 있어야 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도덕적으로 우수한 군주는 필요 없다. 능력이 있는 군주가 더 필요하다라고 주장을 했던 것이죠. 그 정도로 분열된 이탈리아의 새로운 리더십을 제안을 했다라는 거. 그리고 우리가 이탈리아 르네상스 하면은 미술 거장들이 되게 많죠. 그죠? 미켈란젤로 조각가로 유명하죠. 라파엘로 화가, 그리고 3대 거장이라면 누구도 있어요? 레오나르도, 다빈치도 있어요. 너무 길어서 선생님이 다빈치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러면 그들의 미술 세계 안 보고 갈 수가 없겠죠. 우리는 미술사를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선생님이랑 오늘 이 거장들의 작품을 보고 가지만 이런 게 있구나. 하지만 그 사람들이 르네상스를 대표하는 인물이라는 건 정도만 알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일단 살펴는 보고 갑시다. 먼저 레오나르도 다빈치입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이제 유명한 이유는 이 모나리자라는 작품에서 그의 어떤 모습들이, 그의 어떤 능력들이 엿보이기 때문이죠. 가까운 건 크게, 먼 것은 작게 그리는 이런 원근감을 준 것과, 그리고 눈썹이 없는 것보다 이 이제 유명한 게 모나리자의 미소죠. 그래서 눈썹부터 입꼬리까지 완벽한 원형을 이루고 있는 이런 기하학적인 계산을 넣었다는 거라든지, 또는 이렇게 여러분 아주 은근한 미소를 그려내는 것이 쉽지가 않죠. 그런 이제 화려 웃는 것이라든지 무표정 이런 거 그려도 이렇게 은근하게 웃는 미소를 그려내는 대단한 화가다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그리고 되게 실험 정신이 대단한 사람이어서 물감 같은 것도 그냥 쓰지 않고 개발해서 썼다고 해요. 최후의 만찬 같은 경우도 자신이 개발한 물감으로 사용을 했는데, 예술을 중심으로 12 제자가 이제 마지막으로 식사를 하고 있는 장면이에요. 이것도 이제 물감이 되게 많이 훼손이 되어가지고 원본 자체도 엄청나게 지금 복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훼손 정도가 심하지만 이런 실험적인 정신이 돋보였다라는 거. 그리고 그가 남긴 스케치도 너무 유명하죠. 사람의 근육과 그것이 움직이는 형태가 궁금해서 시체를 39 이상 해부해보기도 하고, 사람이 새처럼 날 수 있을까 해서 비행 방법도 스케치를 해놓고, 또 요리에도 관심이 많아서 스파게티를 먹기 위해서 포크를 고안하기도 한 시대의 괴짜가 바로 이 레오나르도 다빈치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 다음 미켈란젤로입니다. 미켈란젤로는 원래 이제 다비드라는 조각가로 훨씬 유명한 사람인데, 그를 지원했던 메디치 가문의 요청을 받아들여서 바티칸의 그 성 베드로 성당 옆에 보면은 이 시스티나 예배당이 있어요. 이 예배당의 벽과 천장을 그리는 일에 평생을 거의 바쳤다라고 할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 벽화를 보면은 최후의 심판이라고 해서 이 이제 하나님을 중심으로 수많은 성인들의 모습을 그리고 있는데, 그 성인들이 처음에는 이게 천국이니까 다 헐벗고 있었대요. 하지만 그 모습을 본 교황이 너무나도 기겁하면서 다 팬티를 입혀라 해가지고 또 다시 팬티를 다 그려넣었다라는 그런 우스갯소리도 있죠. 그죠? 그리고 우리가 또 이제 주목해서 볼 게 천정화입니다. 천정화는 50여 가지 정도의 그림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 50여 가지의 그림이 다 성경의 중요한 문구를 담고 있어요. 그 중에서 이제 제일 유명한 것이 바로 여기 정중앙에 있는 바로 천지창조라는 그림이죠.
이 천지창조는 이제 아담을 창조한 하나님이 이 아담에게 생명력을 불어넣고 있는 모습입니다. 손가락이 닿을 듯 말 듯 이런 어떤 것들을 많이 오마주해서 영화 이티라든지 많은 광고 작품에서 여러분이 이런 모습 볼 수 있었을 거예요. 그죠? 오늘날까지 영감을 주는. 자, 그리고 라파엘로입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나 미켈란젤로 같은 경우에는 이런 성경과 관련된 아름다운 작품을 많이 남겼는데 라파엘로 같은 경우에는 성 베드로 성당 안에 이 아테네 학당이라는 거대한 벽화를 또 하나 남겨놨어요. 아테네 학당이라 불리는 이유는 그리스의 철학가들을 다 여기 한 자리에 모아놨죠, 그죠?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소크라테스, 피타고라스 등등등등. 그래서 이런 어떤 철학자들의 그림을 그려낸 걸 봤을 때 그리스 문화에 대한 동경이 또 우리가 엿볼 수 있겠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3대 거장으로 우리가 선생님이 굳이 보지 않아도 되지만 이제 소개를 좀 해보고 싶어서 데리고 온 게 보티첼리예요. 보티첼리의 그림도 너무 아름답죠. 크리스교 세계관에서 이렇게 벌거벗은 이 비너스라는 신이라 할지라도 벌거벗은 여성의 육신을 그림 정중앙에 아주 크게 그려냈다는 것은 대단한 이제 어떤 미술가적인 도전이었다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와 있는 많은 이야기들을 그려냈는데요. 우리가 아까 봤던 미의 3인방도 바로 보티첼리의 작품이라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레오나르도 다빈치부터 보티첼리까지 우리가 다 살펴봤는데 이런 거장들은 사실 100년에 한 명씩 나와도 대단하다라고 할 정도랍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이들은 다 동시대를 살았던 사람들이고 그리고 같은 도시에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바로 피렌체라는 도시에 살던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그들이 이렇게 동시대에 다 같은 공간에서 살면서 이렇게 거장을 남겼을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그들을 지원했던 대단한 재력가가 있었어요. 그게 바로 메디치 가문입니다. 그래서 로렌초 데 메디치라고 해서 15세기 피렌체를 지배하면서 메디치 가문의 전성기를 일군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은 이제 안드레아 데 벨로키오, 보티첼리, 레오나르도 다빈치, 미켈란젤로, 라파엘로 같은 사람들을 후원하면서 여러 예술 작품을 남기는데 기여했다라는 것이죠. 여기에서만 그치지 않고 이 이제 메디치 가문의 영향력은 전방위적이어서 정치, 경제, 종교에까지 영향을 미치게 돼요. 그래서 이제 최초는 아니네요. 이 레오 10세가 이제 메디치 가문 출신으로 교황까지 자리에 오르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가 자신의 공적을 드높이기 위해서 이제 증축하기 시작했던 게 바로 성 베드로 성당이었고, 성 베드로 성당을 짓는 과정에서 이제 수금, 돈을 원활하게 걷기 위해서 독일 지역의 면벌부 판매를 공식적으로 허용한 것도 바로 이 레오 10세입니다. 결국 그 면벌부 판매가 문제가 되어서 어떻게 됐죠?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키게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성 베드로 성당의 증축이 결국에는 종교개혁으로 이어지게 됐다라는 거. 자, 그래서 우리가 성 베드로 성당의 모습도 한번 보고 갈 건데요. 성 베드로 성당은 이 베드로, 그러니까 예수의 12제자 중 첫 번째 제자, 그 제자가 이제 로마라는 가장 크리스트교 탄압이 심했던 곳에서 이제 순교를 했죠, 그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탄압받고 죽었다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그의 이제 죽었던 자리에 이제 무덤을 세우고 그 무덤에 성당을 만든 게 성 베드로 성당이에요. 그래서 보면 성당 정중앙에 이 바로 꼭대기 밑에 이제 베드로의 무덤이 있거든요. 이 로마식 돔을 배치를 시키고, 그리고 이 피에트로 광장에는 여러분 거대한 열쇠 모양의 이 광장을 만들었죠. 이 예수가 이제 베드로에게 너는 천국에게 갈 열쇠가 너에게 있다 라는 말을 가지고 이런 상징적인 디자인을 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파르테논 신전에서 봤던 그런 기둥들 있죠. 그걸 열을 지었잖아요. 줄을 지었잖아. 이런 걸 열주라고 불러요. 그리스식 열주와 로마식 돔을 결합한 르네상스식 건축 양식입니다. 이런 게 대표적인 게 바로 성 베드로 성당이다 할 수 있겠죠, 그죠? 그리고 여기 보면은 여기 측면에 조그맣게 보이는 이쪽이 이제 성 시스템 예배당이 있고, 이 바깥으로 보이는 전체 거대한 곳이 바로 바티칸이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로마 교황청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죠? 성 시스템 성당 같은 경우에는 너무 이제 역사적으로나마 종교적으로나마 의미가 있는 게요. 이곳에서 이제 중세 시대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아니 고대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교황이 사망하면 교황을 뽑는 콘클라베가 여기서 진행이 됩니다. 성시스탄 성당 안에서. 그래서 추기경들은, 전 세계 추기경들은 교황이 사망하면 모이게 되는데 정치적인 압박을 피하기 위해서 이 성시스탄 성당의 예배당의 문을 닫아 걸고 교황을 선출할 때까지 나오지 않아요. 선출하게 되면 하얀 연기를 이제 피워서 교황이 선출됐음을 알리고 새로운 교황이 이제 시민들에게 인사를 하는 이런 모습으로 교황의 선출이 이루어지게 되죠. 자, 그러면 이런 이제 르네상스가 북쪽 알프스 이브로 넘어가면서 어떻게 변화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징은 아주 비판적이게 된다는 거예요. 교회도 비판하고요, 사회도 비판합니다. 결국 이것이 종교개혁에도 영향을 주게 되었다 할 수 있겠죠. 일단 교회 비판부터 볼게요. 교회를 비판했던 대표적인 저서가 바로 에라스미스의 우신예찬입니다. 글을 보고 안 갈 수 없죠, 그죠? 바로 그 자료 2번에 우신예찬에 발췌된 내용이 있네요. 요즘 교황은 가장 어려운 일들은 베드로와 바울에게 맡기고 호화로운 의식과 즐거운 일을 찾는다. 교황은 바로 나, 우신. 여러분, 우신의 우자가 뭐예요? 어리석을 우자예요. 그러니까 우신 덕분에 우아한 생활을 하고 있다 했는데 교황이 모시고 있는 신은 누구예요?
그렇지. 주 예수 하나님 아닙니까? 근데 그 주 예수 하나님을 뭐라고 표현하는 거야? 어리석은 신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럼 에라 스미스는 기독교인입니다. 카톨릭 신자예요. 그도 하나님을 이렇게 평가하기는 쉬운 일은 아니었겠죠, 그죠? 근데 그 정도로 이 교회의 타락상과 이제 부패가 심했던 그런 것을 이제 철저하게 비판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다라는 거. 또 사회 비판의 대표적인 저서로는 토마스 모어의 유토피아가 있습니다. 이 유토피아는 여러분, 유토피아는 단어 알죠? 이상적인 세계를 뜻하잖아요, 그죠? 유, 없다, 토피아, 장소를 뜻해요. 이 세상에 없는 장소란 뜻이야. 그래서 유토피아는 책에서 우리의 지금 쓰는 유토피아라는 단어가 파생되었다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토마스 모어는 어떤 세상을 원했느냐? 여러분 교과서 131쪽 마키아벨리의 군주론 밑에 보면은 유토피아 내용이 나와 있죠. 이 나라가 누굽니까? 이 토마스 모어가 살고 있던 영국이에요. 왜 이렇게 도둑이 들끓는가? 온순하고 먹이를 조금 먹던 양이 지나치게 사나워져 인간까지 먹어치우고 있다. 양은 초식 동물인데 어떻게 인간을 먹겠냐는 거죠, 그죠? 근데 비싼 양털을 얻을 수 있는 곳이라면 귀족 신사, 성직자인 수도원장까지도 거기 너무 중요합니다. 너무 중요해요, 여러분. 백성들의 경작지를 빼앗아 목장의 울타리로 둘러쳤다. 이런 거 우리 배웠을 거예요. 인, 안으로, 클로저, 닫는다. 이런 걸 인클로저 운동이라고 배웠죠. 우리가 저번 시간에 백년 전쟁 배웠잖아요, 그죠? 백년 전쟁을 통해서 이제 유럽에서 이제 최대 모직물, 양모 직물을 생산하는 곳이었던 플랑드르가 프랑스 영지가 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플랑드르 지역에 살고 있던 영국의 지배를 받고 있던 양모 모직물 업자들이 대거 영국으로 피난을 가게 돼요. 그러면서 영국 내에 모직물 생산자들이 엄청 많아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양모를 팔면 이 농민들로부터 밀을 수확해가지고 그 수익금을 받는 것보다 훨씬 더 이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영주들이나 땅을 가진 지주들은 그 농민들을 다 쫓아내고 그 자리에 목초지를 만들어서 양을 키우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쫓겨난 농민들은 먹을 게 없어서 굶어 죽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양이 사람을 잡아먹는다라는 식으로 토마스 모어는 비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당대 사회 지식인으로서 엄청난 비판을 퍼부었던 이 토마스 모어는 어떤 세계를 이상적으로 판단했냐면요. 우리 모든 사람들이 똑같이 생산해서 똑같이 나눠 먹자라는 얘기를 했어요. 공산주의 이념 있죠, 그죠? 그런 세상이 좋은 세상인 것 같다라고 해서 이상적인 세계를 제안하기도 했다라는 거. 결국 이 토마스 모어 같은 경우에는 대법원장을 할 정도로 엄청난 인재였는데 그때 당시 왕이었던 헨리 8세가 이혼을 이유로 종교개혁도 일으키고 막 이혼을 강행하려고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반대하다가 결국 사형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미술은 여러분 이제 이탈리아 미술하고 좀 비교하는 정도로 그냥 보고만 갈게요. 이 그림도 되게 유명한데 바네이크 형제는 유화를 이용해서 그림을 그리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이게 중산 귀족의 어떤 혼인 장면을 뜻해요. 그리고 브리엘이라는 화가는 농민의 춤이나 농민의 축제를 중심으로 그렸어요. 우리나라로 따지면 김홍도 같은 사람이죠, 그죠? 그리고 홀바이는 자신도 그렇고 외국의 대사관들이라든지 또는 이렇게 헨리 8세와 같은 초상화를 되게 많이 남긴 화가로 유명합니다. 주로 다 뭐예요? 일상생활을 그려냈죠. 이탈리아 르네상스는 좀 탐미적이에요. 미를 추구하고 그리스 신화나 성경의 아름다운 구절들을 아름답게 표현하는 것에 주목했다고 하면 좀 알프스 이북은 좀 현실에 눈 떠 있는 그런 형태다, 그죠? 그리고 우리가 또 중요하게 봐야 될 게 바로 국민문학입니다. 국민문학. 우리가 국민 땡땡이라 붙으면 보통 대중적인 걸 뜻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도저히 해석할 수 없는 남의 나라 말, 라틴어가 아니라 이제 모국어. 영국은 영어, 에스파냐는 에스파니어를 중심으로 이 문학이 쓰여졌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셰익스피어 같은 경우에는 우리 너무 유명한 극작가로 잘 알려져 있죠. 하지만 그의 문학 작품도 되게 대단하지만 사실 그 전까지만 해도 라틴어로 쓰여진 문헌들이 되게 많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영어, 여러분이 지금 쓰고 배우고 있는 이 영어의 문법이라든지 묘사라든지 새로운 단어라든지 어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많이 정리하고 어떻게 보면 뿌리가 됐던 그런 역할을 한 작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영국에서도 너무 소중하게 셰익스피어를 생각하죠, 그죠? 네, 중요하죠. 그런 다음에 에스파냐 같은 경우에는 세르반테스 역시 에스파냐어로 소설을 쓰면서 그렇게 이제 에스파냐어를 정리하는 데 많이 기여를 했어요. 하지만 우리는 그의 소설 자체에다 더 주목을 해봐야 됩니다. 돈키호테라고 해서 늙은 돈키호테라는 이제 기사가 막 풍차가 적인 줄 알고 막 달려가고 자신의 이제 부하였던 판초에게 엄청나게 막 이제 잔소리를 듣는 이런 걸 통해서 몰락한 봉건 귀족의 어떤 찌든 삶 이런 것들을 비꼬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죠, 그죠? 자, 이제 마지막으로 과학기술의 발달입니다. 아무래도 르네상스 정신이라고 하면 자연에 대해 호기심이 많고 그것을 탐구하려는 정신이죠, 그죠? 근데 중국의 과학기술까지 전래가 되면서 이것이 시너지 효과를 냈다 할 수 있겠습니다. 먼저 화약이에요.
이 화약은 원거리에서 공격이 가능했기 때문에 본건 기사가 더 이상 전쟁에서 이제 업무적인 수행을 하는 것이 화약보다는 떨어지더라. 역할의 중요도가 떨어진 거죠. 그래서 본건 기사의 몰락을 촉진했고요. 나침반으로 인해서 대서양이라든지 태평양과 같은 원양에서도 엄청 먼 망망대해에서도 내가 동쪽, 서쪽, 북쪽, 남쪽 중에 어디로 갈지만 정하면 어디로 갈 수 있는 이런 어떤 상황이 됐던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활판 인쇄술이라고 해서 이제 우리가 원래 책을 찍을 때 목판으로 하면은 그 책 한 장을 목판을 다 파야 돼요. 근데 글자가 하나 잘못되면 어떻게 해야 돼? 그 목판 버려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 활판 인쇄술은 활자를 조립을 해가지고 인쇄를 하기 때문에 언제든지 이제 새롭게 이제 틀린 것도 수정하지만 빠르게 다르게 배치를 해가지고 찍어낼 수도 있고 했다라는 것이죠. 이런 금속 활자를 구텐베르크가 개량을 하면서 출판업자니까 당연히 이익을 보고 싶잖아요. 그래서 뭐를 찍으면 제일 많이 팔릴까 생각했는데 그게 바로 성경이었던 거죠. 마침 루터가 독일어로 이 성경을 번역했기 때문에 이런 독일어로 번역된 성경이 독일 국민에게 전파되면서 엄청난 파급 효과를 미쳤다는 건 우리가 말 안 해도 알 수 있겠죠. 그죠? 자, 그럼 교과서를 한번 정리해보고 가도록 할게요. 먼저 왜 이탈리아였는가 선생님이랑 얘기해봤죠. 그죠? 일단 르네상스라는 것 자체가 인간에 대해서 주목하고 그들의 세속적인 욕구를 그리스 로마의 고전 문화에서 찾으려는 문화운동을 르네상스라고 하죠. 근데 왜 이탈리아였는가? 르네상스가 왜 이탈리아에서 일어났는가 하면 일단 첫 번째는 옛 로마 문화의 중심지라는 거, 두 번째는 비잔팀 제국이 멸망하면서 많은 학자가 피신을 해왔고, 그리고 세 번째는 이 십자군 전쟁 이후로 번영을 누리던 북부 도시의 부유한 상인과 군주가 이 문해를 후원했기 때문이다 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럼 르네상스 시기의 인문주의, 휴머니즘은 보니까 그대로 아름다운 묘사였어요. 좀 탐미적이다 라고 할 수 있겠죠. 그죠? 대표적으로 페트라르카가 있었고, 이 페트라르카의 제자가 보카치오가 있었고, 보카치오의 데카메론은 흑사병을 피해서 10일간 10명의 남녀들이 재미나게 이야기를 하고 지냈던 어떤 이야기들을 단편 소설로 묶은 근대 소설의 효시가 된다라고 했었어요. 그죠? 근대 소설의 효시다. 근대 소설 효시. 그리고 이제 마키아벨리 군주론 좀 중요하다고 했어요. 그래서 분열된 이탈리아 통일을 위해서 강력한 군주가 필요함을 역설했는데 이 책 역시 사실은 누구에게 보내는 논문이었냐면 메디치 가문에게 보내는 논문이었어요. 메디치 가문. 그래서 메디치 가문으로에게 인사발탁이 돼서 자신의 영향을 자신의 어떤 입신양명을 위해서 쓴 책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죠? 미술 분야에서는 레오나르도 다빈치랑 미켈란젤로, 라파엘로 등이 대표적이고, 그리고 건축에서는 르네상스 양식이라고 해서 성베드로 성당이 대표적인데 이 성베드로 성당을 누가 증축했다고요? 네, 레오 10세 교황이죠. 그죠? 이 사람이 어느 지방 출신? 메디치 가문 출신. 메디치예요. 메디치. 그리고 얘가 결국 이걸 증축하는 과정에서 뭐가 등장했다? 루터의 종교개혁이 발생하게 되었다라고 얘기했었죠. 그죠? 자, 이런 이제 르네상스가 이탈리아 북부로 넘어가면서는 어떤 변화를 보이게 되는가? 선생님이 다 읽어놨었네요. 네. 자, 알프스 이북에서는 이제 알프스를 넘어서 유럽으로 전파되는 과정에서 그렇지, 교회와 사회 지배층을 비판하는 모습이 많이 보였고, 초기 그리스도교 정신으로 돌아갈 것을 주장을 했어요. 부정부패를 털고. 성서 연구가 활발해졌는데 이런 것이 종교개혁으로 영향을 미쳤죠. 그죠? 자, 특히 에라스미스의 우신예찬 같은 경우에는 교회의 허식과 성직자의 타락상을 풍자하여서 종교개혁에 영향을 주었죠. 거기다 적어주세요. 루터에게 큰 영향을 주었다는 것. 그리고 토마스 무어 같은 경우에는 부조리한 현실 사회를 비판하고, 이게 뭐였죠? 인클로즈 운동이었죠. 그리고 빈부격차가 없는 이상사회. 그래서 유토피아라는 단어가 이상사회를 뜻하는 거라고 했고, 미술은 이제 조금 더 현실성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인다. 그다음 중요한 건 이제 국민문학이 등장을 했죠. 그죠? 모국어로 쓰여 있었고, 에스파니아의 세르반테스의 돈키호테는 봉건 기사를 풍자하고 몰락하는, 그리고 영국의 셰익스피어는 이런 여러 희곡을 남기면서 영어권 문화의 발전에 도모를 했어요. 그리고 과학기술은 이런 르네상스 정신이 르네상스 정신과 중국으로부터 전해진 발명품의 만남이 됐었죠. 그죠? 그래서 전쟁에 사용된 화약은 봉건기사의 몰락을 촉진하고, 나침반은 원거리 항해에 이용되면서 이제 신항로 개척과 같은 유럽 세계 팽창에 기여하게 되고, 구텐베르크가 고안한 활판 인쇄술은 중국의 제지술과 함께 유럽 전역에 전해지면서 새로운 지식과 사상을 전파하는 데 기여하였는데, 이런 르네상스와 종교개혁 확산에 기여를 했다고 하죠. 그래서 이 활판 인쇄술이 등장하기 전에는 한 사람이 한 권의 책을 뺏기는데 필사하는데 2달이 걸렸대요. 근데 10일 만에 500권의 책을 활판 인쇄술로는 뽑아낼 수 있으니까 얼마나 지식적인 확장이 가능해졌겠습니까? 그래서 막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책이 활판 인쇄술이 등장하기 전에는 귀중품이었다가 이제는 보급품,
평범한 이제 많은 사람들이 가질 수 있는 것으로 확장이 되고, 그건 지식의 확장으로도 이제 지식을 일반 민중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것으로 넘어가게 됐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죠? 자, 그러면 우리가 오늘 첫 시작했던 그림으로 끝을 맺어 볼게요. 바로 미켈란젤로의 천지창조 그림이죠, 그죠? 자, 이렇게 이탈리아 르네상스로 대표되는 것들이 결국에는 그 시대의 어떤 문화 그리고 사상, 이념으로 발전하면서 종교개혁 등에 영향을 주게 되었다는 거.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종교개혁과 그 종교전쟁과 관련된 내용을 수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